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엄마표 수학에서 기억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온라인 학습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학원을 조금 불안해서 못 보내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 입학 전에 뭔가 수학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뭔가 이제는 내신이라는 그런 점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엄마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이 중고등 수학을 할 때쯤 되면은 엄마표 수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때는 보통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초등 과정 수학을 하는 경우에는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엄마표는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입시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엄마표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마표는요, 모든 것을 엄마가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마의 관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표 수학에서 기억해야 할 5가지.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도와주면서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엄마표 수학이면 당연히 엄마가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엄마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수업 준비를 해서 개념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엄마표 수학의 포인트는요,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선생님 역할을 하다 보면 점점 엄마의 역할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가. 그러면 엄마한테 어려운 점을 좀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선생님이 돼버리면 그런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요. 엄마 나 이 부분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는 엄마표 수학을 할 때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은 무엇이야, 무엇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네, 나는 엄마다. 엄마고 우리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표 수학하면 교재를 하나 정하실 거예요. 그럼 꼭 해야 할 공부 그 단원이 있잖아요. 그 단원을 먼저 엄마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아이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엄마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이나 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게끔 옆에서 도움을 주는데 이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뭐 개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그 설명이 책에 나온 설명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공부했던 방법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번에서 제가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수학은요. 구체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반구체물도 마찬가지죠. 뭐 종이도 괜찮습니다. 뭐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집에 교구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것을 구체물을 활용해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 나오는 뭐 점선면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형을 작도를 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한다. 함께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험으로 아이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초등과정 할 때에는요, 이렇게 시험으로 테스트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부분 수학 시험은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기껏해야 뭐 단원 평가 정도 또는 뭐 서술형 평가 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단원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주변의 유명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그 학원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시면 좋으냐면 학교 시험에 기준을 두시는 게 좋아요. 학교 시험에서 아이가 만약에 단원평가를 100점 맞았다.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을 우리 아이가 잘 충족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한 중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 테스트나 경시대회 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특히 이제 대입까지 넘어갔을 때 제가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는 이유는 이제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스카이 보내지 않을 거면 저 이렇게 공부시키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초등 학부모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연간의 컨설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진솔한 상담을 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겉으로는 그런 얘기 하죠. 뭐냐면, 저희 아이는 저희 아이의 실력대로 원하는 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쵸?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그냥 엄마의 욕심일 뿐. 그죠? 자, 시험으로 아이의 수학 실력 평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가 현재 풀고 있는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뭐 단원평가라든지 아니면 총정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하는 교재를 기준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 교재에서 푼 문제는 최소한 85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 보통 제가 80점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90점은 아이가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실수가 나왔을 때 90점 정도가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80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85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85 정도가 되어야 이제 실수를 잡았을 때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공부한 과정은 85% 이상은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 경시가 있어요. 저는 그 시험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좀 번잡스럽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니까 내 아이의 그런 평균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경시를 본다면 다른 경시는 대부분 어려워요. 보통 MBC나 뭐 해법 이런 정도가 좀 쉬운 편인데 쉽다고 해도 마지막 문제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학년의 심화 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때로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알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뭐 시험을 못 봤다 또는 85% 이해를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공부는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고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다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시중에 사고력 학원이 굉장히 많죠. 중학교 때 사고력 학원은 아마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 때, 특히 초등 저학년 때는, 이땐 사고력 해야 돼 하면서
주변에 사고력 학원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자, 사고력 학원을 다니면 아이의 사고력이 길러질까요? 길러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하는 방법을 학원에서 배워서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말은 사고력 학원이지만 내 아이가 가서 뭔가 사고하는 방법을 못 배우고 왔다. 이러면 사실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사고력 학원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고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다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가장 내가 중요한 것을 아이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뭘까요? 시간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학원을 다니면 진도 따라가기 바쁘고 또는 숙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하는 방법보다는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오늘까지 무엇을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약간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엄마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여기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고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돕는 거. 옆에서 조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아이가 어려워했던 문제를 내가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스스로 설명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엄마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뭐야? 문제 푼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 어때요? 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지금 나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 이해 자체를 못하진 않았을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 어떤 풀이 과정조차 쓸 수 없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문제가 어떤 문제?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 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또는 아이가 어렵지만 잘 해결한 문제도 좋습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 연산은 해당되지 않아요. 문장제 문제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런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문제집들은 저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그 문제집이 참 좋더라고요. 문장제이고 풀이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풀이 과정을 잘 모를 때 그 문제집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뭐 3프로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좀 많이 심오하죠. 심하지만 하루에 한두 문제를 풀면서 사고하는 방법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사고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게 바로 포인트인데 스스로 어떻게 찾느냐. 아이가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머릿속으로 로직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거를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그리거나 식을 세워서 아이가 해결하게끔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엄마 아빠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할 때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진심으로 우리 아이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정말 영혼 없이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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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고하는 방법 스스로 찾는 데에는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쩌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이의 수학 실력이 확실히 늘어요. 이거는 저도 해봤던 방법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컨설팅 했을 때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잘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뭐 3학년인데 중학교 수학하는 아이.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싫어해요. 이 친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진도를 쭉쭉 나가기보다는 그렇게 수학에 대한 재미를 많이 붙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죠. 자, 네 번째. 타고난 수학머리가 없어도 노력으로 1등급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교 수학, 수능 수학은요, 공부를 하면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요, 수학머리가 없어요. 제가 수학 포기자라서 우리 아이도 수학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개념학습 철저히 하고, 유형 연습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잘 길러주면요,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초등학생 때에는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옆집 아이는 뭐 공부도 안 하는데 쟤는 수학을 되게 잘한다. 되게 부럽다. 쟤는 타고난 수학머리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요, 중학교 2학년까지예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사실 제가 봐도 타고난 수학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수학을 좀 쉽게 하고 잘합니다. 왜냐? 연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수, 그러니까 수 개념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중2 때까지는 수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학머리 있는 친구들이 좀 부럽긴 하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이후, 그러니까 중3부터 고등부터는요, 그때는 정말 엉덩이 힘이에요. 수학머리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영재고, 과학고 이런 거 제외할게요. 이런 거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고에서 배우는, 우리가 그냥 수능 수학, 그 다음에 학교 수학, 내신, 이런 거는요, 정말 노력으로 가능해요. 이건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와, 욕심을 내려놓고 칭찬을 하자. 사실 알지만 제일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래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자기 학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년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누구나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른 친구 놀았을 때 우리 애 공부시켰으니까. 그쵸? 그랬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너무 속상하죠? 근데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욕심?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원에 대해서 1시간을 공부했는데 내 아이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공부는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또 이게 나와요. 4번에 제가 말씀드린 수학머리. 수학머리 있는 애들은 사실 딱 봐도 알잖아요. 10분만 해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교육 과정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의 실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한 것이 공부한 만큼 나오면 됩니다. 근데 공부도 안 했는데 잘하기를 기대하면 이건 욕심.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만약에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칭찬은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압니다. 잘 못했는데, 무조건 잘했어, 잘했어. 알죠, 우리 아이들도. 아, 내가 지금 칭찬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엄마가 잘했다고 하는 것 뿐이구나라고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칭찬을 해야 하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채점을 했어요. 그게 틀렸어요. 그리고 고쳤는데 맞았어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욕을 먹습니다. 아, 첫 번째부터 제대로 정신 차리고 풀었으면 맞았을 것을 왜 고치니까 또 맞니? 하면서 막 욕을 먹죠. 근데 이때는요,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실수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이 문제 풀 때 오류를 범하는 그 구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오류를 자기가 또 범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해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는데 맞았다. 그러면 정말 무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칭찬은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너 100점 맞았구나. 너 90점 맞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냐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칭찬을 해주시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틀린 문제를 고쳤을 때, 맞았을 때를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학을 조금 즐기면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표 수학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5가지 저도 쉽지 않아요. 중간에 아이한테 뭐 화를 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냥 학원에 맡겨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학원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긴 좀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표 수학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수학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